화이자인 바이온텍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효과가 4개월간 오미크론 변종에 강력한 보호 효과를 지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식품의약국이 리제네론과 릴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내줬던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어제 뉴욕주 1심 법원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추진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처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총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총기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서방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미군 8,500명을 대상으로 유럽 배치를 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화이자인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효과가 4개월간 오미크론 변종에 강력한 보호 효과를 지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화이자는 오미크론 전용 백신에 대한 새로운 임상 시험도 시작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은 텍사스대 의대와 화이자, 바이오엔텍 연구진들이 백신 접종자의 혈정 샘플 조사와 중화 실험 등을 통해 화이자의 백신 부스터샷이 접종 후 4개월간 오미크론 변이에 강력한 보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아직 동료 평가를 거치거나 정식으로 학술지에 게재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 부스터샷은 오미크론을 중화하는 강도를 증가시켰습니다. 항체 수준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감소하지만 접종 4개월 시점에도 높은 수준의 오미크론 방어 효과가 지속됐습니다. 다만 부스터샷 접종 4개월 이후에도 오미크론을 중화할 수 있는지까지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화이자 백신은 2차까지 맞더라도 오미크론을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중증 보호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오늘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전용 백신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연구하기 위해 새로운 단계의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연구팀은 오미크론 백신의 면역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 기존 백신 완전 접종자에게 3차 접종 시 오미크론 백신을 사용하거나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3차례 모두 해당 백신을 접종하는 등 3가지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리제네론과 릴리의 항체 치료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식품의약국이 이 두 항체 치료제에 내줬던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어제 FDA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리제네론과 릴리의 항체 치료제에 내줬던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치료제가 향후 나타날 변이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면 재승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FDA의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서 우세종이 되면서 널리 예상되어 온 겁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코로나19 확진자의 99% 이상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미 바이오 업체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자사의 항체 치료제 효능이 기존 변이종에 대한 효과보다 떨어진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항체 단백질을 몸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항체 치료제는 감염 초기에 집중 투여해 감염자의 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낮추고 의료체계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런데 항체 치료제가 효능을 발휘하려면 인공 항체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해 인체 침투력을 무력화해야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스파이크 단백질에는 수십 종의 돌연 변이가 있어 이들 항체 치료제가 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리제네론과 릴리 치료제의 오미크론 방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해 12월 이들 치료제의 일선 병원 공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뉴욕주 1심 법원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추진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처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특정 법률을 제정하는 건 입법부의 소관이고 주지사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주 1심 법원은 캐시 호컬 주지사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욕주 모든 주민이 코로나19의 시대가 곧 끝나길 바란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주 입법부의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11일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령했었습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법원의 결정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주지사로서 자신의 임무는 이 보건 위기 동안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같은 방안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준다면서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즉시 이번 판결을 뒤집을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총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경찰력을 강화하고 총기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어제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기 폭력은 우리 도시를 위협하는 공중보건 위기라고 말하고 향후 경찰력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애덤스 시장은 폭력 사태의 80%가 발생하는 경찰서 30곳을 추리고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3주 동안은 가장 위험한 20개 지역을 선정해 팀들을 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애덤스 시장은 사복경찰로 구성된 이웃안전팀을 투입하고 표식이 없는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불안한 치안을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복경찰은 용의자를 쫓기 위해 차에서 내릴 때 바디캠을 켜야 합니다. 특히 애덤스 시장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스탑 앤 프리스크 불신 검문에 비대면 기술을 적용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기술이란 안면 인식 기술과 무기 소지자를 식별할 수 있는 도구 등을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 총기 소지와 판매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인 총기 폭력 진압과 인원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총기 범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주의회 의원들에게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가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형사 책임 나이를 18세로 높이는 연령 상승 법안을 개정하도록 설득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과 관련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지도자들과 화상통화를 진행했습니다. 화상통화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외교적인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샤를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 80분간 화상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미국과 유럽 동맹 간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방안을 놓고 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대러시아 전열을 정비하고 나선 겁니다. 어제 통화에는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도 참여했습니다. 이날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한 계속된 우려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토 동쪽 진영에 대한 안보 강화는 물론 심각한 경제적 대가와 엄청난 결과를 가할 준비 등 러시아 침공을 저지하려는 공동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 직후 취재진에게 매우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유럽 지도자들과 완전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서방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군 8,500명을 대상으로 유럽 배치를 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필요시 촉박한 통보에도 유럽에 배치될 수 있도록 미군 8,500명의 대비태세를 높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유사시 북대서양 조약기구 신속 대응군 지원을 위한 것으로 커비 대변인은 나토가 필요로 할 경우 해당 미군 병력 대부분이 나토 신속 대응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배치 준비에 10일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5일이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유럽에 이미 주둔 중인 미군이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커비 대변인은 배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면서 미군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배치될 경우 우크라이나 주변 지역이 될 거라는 걸 시사한 겁니다. 또 오스틴 국방장관이 다른 비상사태에도 미군이 준비태세를 갖추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변에 집결시킨 병력을 철수시키기만 하면 쉽게 긴장 완화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러시아가 현재 긴장 완화에 나설 의도가 없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향후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통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정상 간의 외교는 열려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버드대 등 일부 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할 때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실시해 왔는데요. 연방대법원이 이런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아시아계 등 다른 인종이 차별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두고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어제 연방대법원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소수인종 배려 정책이 불합리하다며 제기된 소송을 정식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에드워드 블럼이 설립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SFA라는 단체가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수인종 배려 정책으로 특정 항목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은 낮은 점수를 받고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들이 유리해지면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에 차별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버드대는 인종에 대한 고려는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고 아시아계 신입생에 대한 차별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하버드대 신입생의 약 4분의 1이 아시아계이고 16%는 흑인, 13%는 히스패닉이라면서 인종을 감안한 입학 정책을 폐기한다면 흑인과 히스패닉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고는 노스캐롤라이나대에 대해선 백인과 아시아인 지원자들을 흑인, 히스패닉과 인디언 원주민보다 우대해 차별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소송은 하급심에서는 1, 2심 모두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보수 우위인 현행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이용자들을 속이고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4개 지방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설정에서 위치 정보 수집을 꺼놓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도 위치 정보를 추적했다는 이유입니다. 수도인 워싱턴 DC와 워싱턴, 텍사스, 인디애나 등 3개 주의 검찰총장은 어제 구글이 이용자 등을 속여가며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각각 지역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칼러신 워싱턴 DC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구글은 2014년에서 2019년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웹 브라우저의 위치 정보 이력 설정에서 위치 정보 수집을 꺼놓으면 방문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한 다음 실제로는 검색 엔진이나 지도 애플리케이션, 와이파이, 블루투스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신 검찰총장은 실제로는 이용자들이 선택한 설정과 관계없이 구글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글이 그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 저장,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글이 위치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가 설정돼 있을 때도 구글은 이용자의 위치를 계속해서 파악할 방법을 찾아낸다는 주장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삼성의 기기는 물론 iOS 기반의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모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러신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행위 및 위치 데이터를 써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확보한 데이터를 환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소송 내용을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어제 온라인으로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인회는 이사회에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뉴욕 한인의 밤 및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비롯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찰스 윤 뉴욕 한인 회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진정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오는 2월 24일로 예정된 뉴욕 한인의 밤 및 제119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대면 행사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월 13일 예정이던 행사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의 불법 세입자 퇴거 소송에 대한 중간 보고도 있었습니다. 윤창희 회관 위원장은 지난 36대 때 시작한 2명의 세입자에 대한 퇴거 소송이 팬데믹으로 인해 예상보다 지연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진들은 불법 세입자는 퇴거시켜야 한다며 법률 비용 부담에도 소송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가칭 회관발전 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오는 29일에는 플러싱 머레일역 앞에서 설 명절 맞이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선착순으로 1,000여 명에게 떡국 등 명절 맞이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인회는 최근 사전 신청을 빙자한 SNS가 나돌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캐시 호커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우편투표 연장안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연장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투표에 두려움을 느끼는 모든 유권자는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뉴욕주에서 우편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출장이나 파병 등 사유를 함께 제출해야 했습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우편투표를 허용했지만 관련 법안이 지난해 말 종료됐습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유권자 등록 마감 기간을 현행 선거 25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난으로 모기지 및 재산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은 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3만 5천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혜자 격은 연소득이 지역 중간소득의 150% 미만으로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16만 4,100달러 미만입니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한 달간 소득증명과 2달치 은행계좌 내역서, 2019년 이후 연방소득세 신고 서류, 모기지 명세서 등이 요구되고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우주로 향한 차세대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이 지구를 출발한 지 한 달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어제 오후 2시 5분간 추력 장치를 발사해 지구로부터 약 100만 마일 떨어진 제2라그랑 주점 L2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2는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뤄 최소한의 연료로도 안정적으로 공전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앞으로 5개월 동안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6월 말이나 7월부터 정식 관측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는 블로그를 통해 지난 2년간 자사의 AI 및 인프라팀이 개발을 주도해 AI 슈퍼컴퓨터, AI 리서치 슈퍼 클러스터를 개발해왔으며 연내 완전히 구축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메타가 보다 강력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게시물에서 혐오 발언을 식별하는 까다로운 작업에 잠재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AI 리서치 슈퍼클러스터가 완전히 구축되면 GPU가 16,000여 개로 늘어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AI 슈퍼컴퓨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지만 기온이 떨어지고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 밤 최저 기온은 17도, 섭씨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